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심화반 총 12번에 걸쳐서 할 거고, 진도표는 나눠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그, 일단은 이 동차반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요. 다른 게, 이 심화반은 주요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업 목적 적합하냐 하면 내 생각에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주요 주제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 기본적인 내용은 동차반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세목은 우선 소득세법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가 우리 세법의 가장 개별 강론에서는 중요한 세목 중에 하나예요. 소득세를 근간으로 법인세도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소득세부터 출발을 해보면 1절 총칙이 있습니다. 총칙.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주제별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정의 파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가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래서 교재 2-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주자랑 비거주자는 이게 납세 의무의 범위가 달라요. 의무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 국외 원천소득도 다 낸단 말이에요.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만 내요.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는 국내 소득이 문제가 될까요? 국외 소득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밖에 나가서 번 돈이 문제가 될까요? 이 친구, 밖에서 번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요 쟁점이 되는 거. 첫 번째는 종합소득 쪽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종합소득 쪽에서 무슨 얘기냐면, 거주자가 되면 밖에 나가서 번 돈도 과세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주자가 되면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밖에 나가서 번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로 쟁점이. 뭐 예를 들어서 쿠웨이트 같은 데 가서 개고생해서 돈을 벌었는데 쿠웨이트는 소득세 안 낸단 말이에요. 소득세 안 내고서는 편안하게 살았는데 몇 년 있다가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양도소득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양도소득은 이게 나는 비거주자가 되면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1주택자가 문제가 되는 거야. 1주택자. 보통 1주택자일 때 대한민국에 있는 주택, 국내 주택을 처분하는 거. 국내 주택을 처분하면 거주자만, 오히려 거주자가 됐을 때 유리한 거. 거주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가주택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거주자에게 있는 혜택이에요. 거주자 혜택. 그러니까 이건 거주자가 되면 불리한 거고, 이건 거주자가 되면 유리한 거야, 반대로.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나중에 배우게 되는 상속세랑 증여세 있어요. 그것도 거주자만 꼭 유리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민 갔다 우리나라 와서 사는데 해외 재산이 있어요. 해외 재산에 대해서 거주자면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거주자가 사망하게 되면. 의미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거주자는 반드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거는 단편적인 생각이에요. 단편적인 생각. 거주자는 때로는 유리하고 때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제상의 혜택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거주자가 된다라는 건 판단 기준이 소득세, 상증세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거주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뭐냐?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어야 돼. 주소. 거주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주소가 있어야 돼요.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가 있어야 돼. 거소. 그럼 주소는 어디에 있느냐? 주소. 주소라는 규정 자체는 세법에 없어요. 세법에 없고 민법에 있어. 민법. 주소의 법의 정의는 민법에 있다고. 민법. 민법 183조인가 거기 가면 있어요.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를 얘기하는 거야. 생활의 근거지가 주소야. 그리고 중요한 조문 중에 하나가 1항이 생활의 근거지를 주소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소는 두 군데 이상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군데 이상 둘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소의 복수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복수주의. 주소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공부해서 알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주소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에도 주소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병합이 될 수 있고 이중 거주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겠죠? 거소는 세법에서 고유 개념이 있는 거야. 고유 개념. 이거는 민법을 차용하고 있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민법을 차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법에 있는 개념을 가져왔고 거소는 세법의 고유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소의 정의는 교재 잠시 보시면 교재 2-4페이지 가보시면 주소지 외 장소 중에 상당 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라고 돼 있어요. 상당 기간 걸쳐 거주하는 장소. 체류의 개념이 깔려 있는 게 거소예요. 2-4페이지 보시면 2-4페이지 1-4가 아니에요. 2-4 페이지가 1-가 있고 2-4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이 판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지 판단이니까 결국 주소냐 거소냐 이게 다 과세권과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그 판단 기준을 시행령에 주고 있는 거예요. 판단 기준. 즉 정의는 민법에 있지만 시행령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두고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 법리상으로는. 그래서 국내에서 교재 2-4페이지 맨 위에 있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세법 파악을 할 땐.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는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거주자와 정의, 비거주자의 정의. 앞에 가보면 거주자는 교재 2-3페이지 가보면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고, 비거주자는 심플해요. 거주자가 아니면 비거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거주자임을 먼저 밝혀보고, 이해하시겠죠? all or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거주자인지를 무조건 밝히는 거야. 그게 아니면 비거주자인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럼 거주자인지만 밝혀보면 된다는 우리 세법의 체계가.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세법 1, 원래 답을 자기가 쓰게끔 하는 게 좋은데 내가 여러분들 위에반은 다 자기가 쓰게 하는데 내가 좀 써드렸어. 써드리는 거 보면 1조 2의 1항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를 찾아 기술하고, 기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세법학 시험 문제를 보면 기술하라, 설명하라, 논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출 문제를 보면 기술, 설명, 논, 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 이 기술하라는 거는 법조문의 정의 같은 걸 그대로 베껴 써라 뭐 이런 뜻이에요. 설명하라는 건 그 내용을 버무려서 쓰란 얘기야. 그 내용 얘기를 쓰라는 얘기예요. 논하시오는 당신 생각을 쓰라는 얘기야. 당신 생각.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의를 써라. 개념을 쓰라는 얘기야. 개념.
의의를 써라. 의의. 이 개념을 써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음을 읽고 뭘 물어보는지는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다음 거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에서 어느 규정을 먼저 충족하여야 하는지를 따져보는지를 설명하시죠. 거주자를 항상 먼저 밝혀보는 거예요. 비거주자를 밝힐 생각을 하잖아. 우리 세법은 거주자를 무조건 먼저 밝히는 거야. 조문 체계상. 그리고 아니면 비거주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열심히 찾는 건 세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인 거야.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보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이 주로 쟁점이 되는 이유가 뭐냐. 적어도 종합소득세라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국외 원천소득이 있는 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국외 원천소득. 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거주자인지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주세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판례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2-4페이지를 가보면 시행령에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해. 근데 거기 화살표 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세 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동영상 조금 미리 보고 공부 오시면 이게 되게 좋은 수업이 되는 거고 아니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 그냥 동차반하고 똑같이 수업할 수도 있어요. 굳이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시험 이거 유인물도 다 준비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다 도움 되시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심화반 못 듣고 하신 이유가 내년 동차 생각하고 그러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스케줄대로 하는 거예요. 스케줄대로 하면은 뭐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다 생각이 있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다 자기 의지가 있고 긍정적 사고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동차 수업을 듣고 좀 생각을 하고 자기 기회를 살리는 건 요 정도 하면 딱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마련한 거고 나도 뭐 심화반 별로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도 아니야. 이렇게 강의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 그죠? 그래서 유인물을 이게 딱 지금 수준에 필요하고 진짜 써보고 가장 생각해보면 좋은 내용만 가지고 주요 주제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요거를 잘 살려서 하려면 미리 예습하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 가보면 그러면 과세 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 번 법원에 갔어. 헌법재판소도 가고. 야, 나는 이 말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납세자들이. 이 말 가지고 거주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냐 맨날 이 얘기를 하거든. 지금 의미 이해하셨어요? 하지만 법원은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소가 있다라는 건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아지트가 있냐 이거야. 여기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야.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생활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에 아지트가 있느냐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느냐 주소가 있느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 가장 중요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뭐 우리 주식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 뭐가 되겠어요? 주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소는 그냥 적는 거야, 적는 거 그냥. 응?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직업일 것 같아, 직업. 내 직업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직업.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먼저 영어를 잘해서 미국 가서 일을 해. 거기에 주소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미국 가서 일은 하는데 직업은 거기에 있는데 나의 가족은 다 대한민국에 있어. 그 가족의 범위가 또 어디냐 되게 어렵지. 내가 결혼을 안 했어. 좋다 생각하니까. 어쨌든 결혼을 안 해서 혼자 외국 가서 살아. 근데 아버지 어머니 한국에 있어. 그런 경우 주소가 미국에 있을까 한국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한 30대야. 그러면 가정으로부터 독립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됐으면 미국에 주소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나는 제 생각은. 근데 가정을 꾸렸어 새로.
부인이 있고 와이프가 있고 애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어. 그렇잖아요. 그 중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거의 100% 거주자야. 왜? 가족이라는 생활관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쓴 거야.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못 한단 말이야. 지금 의미 이해하셨어요? 또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 자산이 어디에 있고 그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람은 근로로 돈을 벌죠. 어떤 사람은. 그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돈을 버는 구조가 노동으로 버는 사람이 있고 가장 가난한 계층이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그다음 계층이고 자산 소득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자산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산이 어디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 자산을 관리하는 장소가 어디냐 대단히 중요한 거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럼 자산의 소재지 이런 곳이 자신의 주소지가 될 수 있어. 관리하는 장소.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주소라는 건.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법조문이 그따구로 써져 있고, 그리고 이게 여러 번 그 법원이랑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 판단의 기준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20년 전의 주소의 개념과 지금의 주소의 개념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산을 관리하는 게 옛날에는 주요 자산이 부동산이지만 지금 뭐 코인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 그 옛날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소지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을 관리하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자산의 근방에서 꼭 살아야 되는지 중요하지 않거든. 점점. 그렇잖아.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어.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판례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적혀 있고 과세권이란 측면에서 어느 나라가 이게 지금 과세권을 갖느냐라는 측면이 여기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경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그 유의미를 가보시면 그럼 첫 번째 소득세법 1조 2의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돼 있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그럼 가족이 뭐냐라는 거야. 가족 생계를 같이 하는 이 말이 있다고. 우리 세법에 보면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생계를 같이 하는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 표현들이 있단 말이야.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게 뭐냐 이거지. 같이 먹고 산다는 거야. 같이 먹고 산다는 거야. 내 돈으로 다 같이 먹고 산다는 거야. 그렇죠? 내 돈으로. 내가 종민이한테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 너 누구 돈으로 먹고 사냐 지금. 뭐 아버지가 돼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유치하고 좀 그렇지만 그렇죠? 자꾸 알려줘야 된다고. 생활 자금을 같이 쓴다는 거예요. 거기 표현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생활 자금이나 주거 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가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건 같이 먹고 살고 주거 장소를 함께 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5어야 5어. 기러기 아빠 생계를 같이 하는 거야. 기러기 아빠. 그렇죠? 그 기러기 아빠 주거 장소는 같이 하지 않지만 돈 보내주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법은 다시 위로 올라가서 교재 2-4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교재 2-3번에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자 본다라고 돼 있지. 세법에서 본다라는 건 의제 규정인 거지. 의제 규정이에요. 그럼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이라는 게 직업, 자산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런데 앞에 1항을 보니까 동그라미 1을 보니까 다시 보니까 가족이라는 거 그리고 자산의 유무 등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병렬적 구조야. 이게 병렬적. 우리가 세법 조문을 읽을 때 병렬적이냐 직렬적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대등한 구조에 있다는 거지. 가족도 보고 자산의 유무도 보고 직업 등도 보겠지. 그렇죠? 그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 종합적으로 판정을 할 텐데 3번의 동그라미 3항의 기억에 해당하는 경우는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가장 중요한 징표니까
거주자, 주소가 있는 곳으로 보겠다는 거죠. 세법에 의지하겠다는 거야. 그 대표 주자가 기억이에요, 기억. 직업이죠, 직업. 의미 이해하셨어요? 야, 통상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체결했다. 즉 고용계약이나 사업상의 어떤 아지트를 여기에 차렸다라고 하면 얘기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조건 너는 거주자라는 얘기예요. 주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항이 가장 위에 있는 거고 하이어라키를 보면 1항이 가장 위에서 끌어주는 거고 그에 대한 예시로서 쭉쭉 내려가는데 좀 더 사망 기억에서 사망 1호에서 명확하게 의제해서 주소를 확인해주고 있죠.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야, 이 정도면 확인된다. 이 정도면 명확하다라고 판정을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양가로 2번을 가보면 다시 파견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규정이 있어. 거기 파견이란 말이 있어. 파견. 파견은 뭡니까? 파견. 파견은 여기 대한민국에 소속이 있는데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을 파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삼성전자 미국 오피스에 재취업을 했어. 그럼 파견이 아니야.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야 파견이야. 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급여를 100% 받으면 그건 파견이 아니야, 여러분. 파견의 의미는 삼성전자에서도 돈을 받고 삼성전자 미국 오피스에서도 반반 섞어 받아. 그런 게 파견이야, 파견.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오피스, 삼성전자가 100% 출장, 삼성전자 자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 가지고 파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럼 내가 거주자라는 건 삼성전자의 적을 버렸다는 얘기야, 안 버렸다는 얘기야? 안 버렸기 때문에 거주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삼성전자가 100% 출자한 법인, 한 집안으로 볼 수 있는 법인 정도라면 너는 삼성전자에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 아지트가 있다. 라고 봐서 거주자라고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공무원 역시 적은 어디에 있어? 대한민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거주자로 보겠다라는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유인물 다시 한번 보시면 유인물 4번을 보시면 갑은 내국법인 A에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A가 100% 출자한 미국법인 B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거주자로 의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거주자로 의지 안 되는 거예요. 사직하고 재취업한 거예요. 파견이 아니에요. 적을 우리나라 법인에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장소에 이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5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가 된다는 건 이제 주소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거주자가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했고 거주자의 판정 기준까지도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야, 이거. 현실 세계에선. 그러면 우리나라 세법하고 다른 나라 세법이 크게 다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주소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등등등이 있어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을 한다고 했잖아. 그럼 직업, 가족, 자산 이게 주요 징표가 될 텐데 직업은 대한민국에 있고 가족은 외국에 있거나 반대인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각각의 국가에서 주소가 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중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이중 거주자가. 양 국가에서 거주자가 된다고. 이중 거주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각 나라의 세법이 이게 속인주의가 있고 속지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인을 기준으로 다 과세하겠다고 해. 하지만 그 나라에서 번 소득, 로컬 인컴에 대해서도 소스가 있으면 세금을 걷어야 되겠다. 그걸 속지주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 개가 병합되니까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외국 납부세 공제를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참고로 이 개정세법 안이 있거든요. 안.
이번에 심화반 할 때는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 개정세법안. 뭐 예를 들어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도 뭐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외국 납부세액 공제하잖아요. 그것도 입금불산입으로 좀 바뀌고 막 이러거든. 지금 뭐 몇 개 있어. 뭐 60% 세법이 좀 많이 바뀌어 이번에 조금 많이 바뀌거든. 그 바뀌는 건 내가 다 알려줄 거예요. 요거 할 때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이중거주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양 국가에서 거주자면 양 국가가 속인주의를 채택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느 한 국가는 속인주의고 어느 한 국가는 속지주의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정이 필요한 거야. 판정.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양 국가가 서로 합의를 하게 돼 있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그걸 조세 조약이라고 불러요. 조세 조약. 그 조세 조약은 참고로 모델이 있어. OECD 모델이라는 게 있고 UN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OECD 모델에 따라서 양 국가가 체결을 많이 해놨어. 그 OECD 모델에 따르면 그 순차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퍼머넌트 홈이라고 해서 항구적 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을 해. 항구적 주거는 영구적으로 이 사람이 머무를 장소가 어딘지를 판단하는 거야.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판단이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로 판단해요. 그게 인터레스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직업이야, 직업.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선 직업이 어딘지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유명한 근래 대법원 판례는 일본에 가서 축구 프로구단에서 일했던 우리나라 선수가 있는데 가족은 우리나라에 있었거든. 이 경우에 얘가 이제 일본 거주자냐 우리나라 거주자냐가 쟁점이 된 바 있었거든요. 그 일본 거주자로 판정이 돼서 조세 조약에 따라서. 이해하셨지? 일본에 직업이 있었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도 대한민국에 들어온 기간이 1년 중 40일 정도인데 국가대표 선수로 뛸 때만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주자라고 보기 힘들어. 한국에 아파트가 있었지만 거주자로 보기 힘들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왜냐면 일본에 중요한 직업이 있었으니까 그게 조약에 따라 판단을 한 거였어.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이거야. 결국은 납세자에게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의 조세 조약을 적용할지 아니면 조세 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소득세법상 기준에 따라서 대한민국 거주자로 그냥 과세할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조세 조약을 적용할지 말지도 세법인 거니까 조약도 법원성이 있고 세법이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조세 조약에 따라 일본 거주자인지 아닌지 판단 이런 것도 다 과세 요건이란 말이에요. 과세 요건.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얘가 일본 거주자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 과세 요건이에요. 과세 요건. 그럼 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래 과세관청이 지는 거예요. 원래 과세할지 말지 다 과세관청이 지는 거야. 입증 책임은. 그런데 그 입증 책임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건 납세자가 지는 거야. 원래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겠다 거주자로서 그건 과세관청이 지지. 하지만 나는 일본 거주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득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입증 책임은 그때는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납세자한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일을 하거나 그럴 때도 조세조약을 내가 주장을 해야 될 때 나한테 유리한 건 나한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 하면 되게 어렵지만 이게 애니멀 스프린스를 다 느끼게 돼 있어.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주장해야지 당연히 내가 이기려면 그건 당연히 느끼게 돼 있어. 이거 말로 하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다음 페이지 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5번. 그래서 우리나라 거주자인 동시에 다른 나라의 거주자도 될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다. 유인물 5번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간 조세 조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거주자가 동시에 될 수 있는가? 동시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조세 조약이 적용되어 비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의 소득세로 납부할 의무가 없는 거죠. 비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엔 입증 책임은 납세무자에게 있을 거고 아래 써진 내용을 보면 결국 왜 동시에 거주자가 될 수 있냐면 주소는 복수주의예요. 복수주의. 양 국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주소와 거소의 요건에 따르면 주소와 거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세법 조문을 보면 주소는 두 군데 이상 둘 수 있다 이 말은 없어.
민법에 있어. 근데 거소는 두 군데 이상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어. 잘 보면. 따라서 국내와 국외에 모두 주소 또는 거소를 둘 수 있는 거고 양국가에서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조세 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 요건인 거야. 과세 요건. 과세 요건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이 지는 것이나 조세 조약이 적용되어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과세 요건에 관한 입증 책임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과세 요건에 관한 입증 책임이 무엇인지 잘 돌이켜 보시고 따라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조세 조약 적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교재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단체 납세 의무 한번 가볼게요. 단체. 자, 단체의 납세 의무는 결국은 우리 세법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단체라는 건 뭔가 모인 거예요. 모인 거. 모일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사람이 모인 걸 사단이라고 하고 돈이 모인 걸 재단이라고 해요. 사람이 모인 걸 사단, 돈이 모인 걸 재단이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이 법률상 인격을 가질 수 있어. 법률상 인격을 가질 수 있어. 인격을 가진다는 얘기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는 스스로 자산을 소유할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인격을 갖는다는 얘기는 상법에 따라서 인격을 갖거나 민법에 따라서 인격을 갖거나 특별법에 따라서 인격을 갖는 거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원래 인격이 있으니까 우리 세법에서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냥 법인세법을 적용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법인격, 법률상 인격을 득하지 못한 애들이 있다고요. 모이긴 모였는데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야. 등기가 안 돼 있다는 얘기가 법률상 인격, 상법상, 민법상, 특별법상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로 모이기만 한 거지.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런 단체를 어떻게 취급할 건가? 이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이 정해놨어요. 이미. 얘들이 어떻게 과세, 납세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놨고 그 첫 번째 정해놓은 법이 국세 기본 법이 있단 말이야. 국세기본법. 그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첫 번째 애당초 너는 무조건 법인이다 라고 해놓는 경우가 있어. 그걸 당연의제 법인이라고 해요. 너는 등기는 안 되어 있지만 묻고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법인이다. 당연의제 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무관청에 인허가가 되어 있는 법인이라면 등기는 안 돼 있어도 인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단체성이 인정된다 라고 보고 재단인데 예를 들어서 공익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어떤 재산이 있지만 등기만 안 돼 있어. 그런 상태도 당연의제 법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의제 법인. 법인으로 의제가 됐다. 당연이란 말은 별도의 신청이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국세기본법에 승인을 요하는 의제법인이 있다. 그래서 단체 스스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법률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단체 대표나 규칙이 있고 그 이익을 서로 분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해서 승인받는다면 법인으로 가는 거야. 법인으로.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여기까지 정해놓은 거야. 여기까지.
그럼 얘네들은 법인이 되는 겁니다. 법인. 법인이 되고 법인으로서 실체를 인정받는 거. 법인으로서.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인정받는 거. 법인으로서.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단체가 단체성은 있는데 단체로서의 성격은 분명히 있어. 그런데 승인을 안 받은 거야. 승인. 즉 승인만 안 받았어요. 단체성은 분명히 있어. 단체성이 있다라는 건 단체 스스로 이익을 소유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을 분배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익을 분배하지 않아. 그럼 단체성이 있다는 얘기야. 단체 스스로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승인은 안 받은 거야. 승인은. 즉 이 승인이라는 게 법인 승인을 안 받은 거야. 법인 승인. 그러면 너는 단체 자체가 1거주자다. 뭐 또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지만 단체 자체가 거주자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세 납세 의무를 이행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익을 분배를 해. 근데 같이 모였는데 같이 모여서 이익을 서로 분배를 해. 그러면 공동사업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모였는데 그 조합에 불과한 거예요. 조합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럼 소득세법 조문이 어떻게 생겼느냐? 교재 2-6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2-6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2조 3항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 1항과 2항은 개인의 원칙적인 납세 의무를 얘기하고 3항에 가면은 단체의 납세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납세 의무가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단체의 납세 의무에서 3항에서 이렇게 돼 있어.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이렇게 출발한다고. 법인 아닌 단체라는 게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단체라는 얘기예요. 설립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단체라는 뜻이에요.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라고 돼 있죠.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는 뜻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당연의제법인이나 승인의제법인 거기 외에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지금 의미 이해하셨죠?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서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이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단체가 이익을 나눈다면 이익을 그 구성원에게 나누어 준다라면 구성원별로 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지. 즉 납세 의무자가 단체가 되는 게 아니라 구성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단체가 1차적 납세 의무자가 되는지 구성원이 1차적 납세 의무가 되는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1차적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게 원칙인 거야. 근데 이익을 서로 나눈다라면 분배 비율이 확인되거나 실제로 분배되었다면 단체가 아닌 구성원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자, 단체가 한번 세금 낸 건 단체 거야. 그리고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건 새로운 소득을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단체 게 아니라 원래 내 거잖아. 그럼 원래 내가 세금 내는 거 원래. 자, 그래서 거기 우리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터디 자료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유인물 6번 가보면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세 과세 방법에 대한 규정이다. 표 안에 빈칸을 채우셔. 소득세라는 말은 아주 정확한 건 아니네.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말일 것 같고요. 자, 당연의제법인은 국세기본법에 있는 규정이고 납세 의무자는 단체고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의제법인이 분배를 해. 원래 분배하면 안 돼. 분배하면 취소가 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익을 분배를 해. 분배를. 그럼 그 분배받은 소득은 법인세 낸 소득을 분배받은 무조건 배당 소득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승인 의제법인도 마찬가지인 거야. 법인세 낸 소득을 분배받으면 무조건 배당소득인 거야. 이걸 조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교재 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4페이지. 2-34페이지를 가보면 배당소득 조문이 있어요. 배당소득. 그래서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한다라고 돼 있고 2호에 가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분배금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배당소득 아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로스업 대상이기도 한 거야 이거는. 심지어. 자 다시 유인물 와서 의제법인 외 단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단체야. 법인 아닌 단체. 의제 거주자였지. 비거주자가 되거나. 그럼 단체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소득세 냈어. 그럼 단체의 소득이 단체 거야. 단체가 이걸 줘. 그냥 누구한테. 이유 없이 주는 거야. 이유 없이. 이유 없이 무상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증여세를 내는 거야. 증여세 이거.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공동사업이에요. 이건 단체가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구성원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야. 이익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고 분배된 소득은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같은 게 되는 거야. 원래 자기들 소득이 되는 거야. 이건 절대로 배당이 되지 않아. 배당은 법인세 낸 돈을 가지고 배당으로 잡는 거야. 수익의 분배 성격이 있어야 배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이게 가장 이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쉬었다가 이제 신탁 가보겠습니다.